자, 그러면 저는 이어서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먹이사슬과 에너지 흐름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 분해자 사이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는 결국엔 무엇 때문에 중요하게 되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라고 하게 되면 생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에너지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있어야 모든 생명 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는 거고, 나머지 생물들은 이 광합성을 한 생산자를 먹거나 다른 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와 물질 흐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먼저 에너지의 흐름을 봐보도록 합시다. 자, 태양으로부터, 즉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자가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1차 소비자가 먹어서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고, 이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가 먹어서 또 에너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너지는 대부분은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계속해서 생산자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러한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즉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에너지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생산자가 이제 100만큼 받아들여서 광합성을 했다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가게 되면은 10만 이동하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의 형태나 생산자가 이제 뭐 배설이라든지 통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1차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소비자에게 10% 정도밖에 이동을 못 해요. 3차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든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생물량과 개체수까지도 결국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차 소비자가 살아가려면 더 많은 양의 생산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물량과 개체수도 마찬가지로 생산자가 넓고 1차 소비자는 좁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보다 훨씬 더 적고 3차 소비자도 2차 소비자보다 더 적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태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게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해양 생태계예요. 그래서 초원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하는 곳에서는 이 생태 피라미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든 형태를 띠지만, 해양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생물량의 경우에 생산자보다 1차 소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해양 생태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생산자의 생물량은 적지만 엄청 빠른 속도로 엄청 빠른 속도로 얘네들이 번식을 통해서 1차 소비자가 먹는 양을 다 얘들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만 생물량에서 1차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에너지 피라미드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8월 15일 수업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사람이 육식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식이 인간에게 사치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 방금 봤던 에너지 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자, 상위 영양 단계로는 10%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옥수수를 사람이 직접 먹게 되면은 사람이 10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되면, 즉 초식동물이 먼저 식물을 먹게 되면은 이 가축이 10의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 가축을 먹음으로 해서 사람에게 오는 양은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에너지를 얻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00의 옥수수를 만들어서 1만큼의 에너지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채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봐보시게 되면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획득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이렇게 체온 유지에 소비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450g의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 9,463리터와 곡물 7kg, 석유 3.8kg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8월 15일 수업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봐보려고 합니다. 자, 종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먼저 왼쪽 그림을 봐보면, 자, 생물종이 종류가 적어요. 자, 그러게 되면은 먹고 먹히는 관계인 먹이 그물이 형성되지 않고 이렇게 매우 단순화된 먹고 먹히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생물종이 다양하다면 이렇게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종이컵을 이용한 먹이 그물에서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시피 중간 단계 하나가 사라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왼쪽에서는 만약에 개구리가 사라지게 된다면 뱀은 먹을 게 없어지기 때문에 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메뚜기의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 풀이 전혀 억제가 되지 않고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려요. 자, 그러면 메뚜기가 오히려 이제 먹을 게 없어지면서 메뚜기도 죽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마지막에는 메뚜기가 없어지면서 풀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파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자, 개구리가 똑같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자, 매나 올빼미 같은 경우는 다른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메뚜기의 숫자가 살짝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들쥐에 의해서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깨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형이 유지가 되려면 훨씬 더 생태계가 종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해야 일시적으로 어느 하나의 숫자가 늘어나도록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봐보시게 되면, 자, 생산자와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가 있을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1차 소비자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자, 그러게 되면은 이제 먹을 게 많아졌기 때문에 2차 소비자에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생산자의 숫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생산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먹을 게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1차 소비자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1차 소비자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진 2차 소비자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종 다양성이 복잡할수록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이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종의 숫자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하면서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교재 20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905년 미국의 카이바브 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사냥을 허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풀의 개체수는 초원의 생산량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2차 소비자인 늑대 개체수가 사냥에 의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게 되면은 1차 소비자가 자기를 잡아먹는 애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차 소비자의 숫자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풀들의 양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1차 소비자의 수가 이렇게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1차 소비자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아진 2차 소비자인 늑대도 조금씩은 증가하는 경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1차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초원의 생산량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생태계 평형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고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도 우리가 실제 사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페이지 맨 아래를 보시게 되면 결론에 인간의 간섭이 생태계 평형을 깨트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은 결국에 생태계의 보존이에요.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중에서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인위적 요인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요인, 즉 자연재해에는 산불, 지진, 홍수, 산사태, 화산폭발 등에 의해서 생태계가 일시적으로 파괴가 될 수는 있지만 파괴가 된 지역에서 다시 생태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번 파괴가 되면 생태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3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 4가지가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시간 제일 처음에 봤던 명언처럼 비행기에서 나사가 하나 빠지면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먼 훗날 보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206쪽에 나와 있는 활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는데 이 생태계에서는 결국 생태계를 구성한 생물 사이에서는 먹고 먹히는 관계가 엄청 중요하게 다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먹이, 그물, 생태계 평형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인, 즉 포식과 피식 관계에 있는 개체군들의 크기, 즉 개체수가 어떤 식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 포식자는 포획 기능이 발달하고 피식자는 도피하는 기능이 발달합니다. 또한 포식자 개체군의 개체수는 그 출생률을 결정하는 피식자 개체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즉, 잘 먹어야 많이 낳게 되는 거죠. 자, 또한 피식자의 수는 그 사망률을 결정하는 포식자 개체군에 의존합니다. 즉, 포식자가 얼마나 얘네들을 잡아먹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식자는 포식자의 수를 결정할 수 있고 반대로 포식자는 피식자의 수를 결정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자, 하나의 숫자를 우리가 A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 A는 뭐냐면 피식자의 개체군의 크기가 증가나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지점, 즉 태어나는 양과 죽는 숫자가 같을 때의 지점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크기를 정했습니다. A로. 즉 이 A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게 되냐면 자, 피식자 개체군의 크기인 A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는 먼저 피식자가 얼마만큼 태어나느냐 하는 양과 얼마만큼 죽느냐 하는 양이 결국에는 여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태어나느냐 하는 양은 결국에는 이제 피식자마다 특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얼마만큼 죽게 되느냐 하는 양은 얼마나 잡아먹히느냐 또는 얼마나 굶어 죽느냐 뭐 이런 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과 사망이 같을 때의 크기를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피식자의 개체군의 크기가 A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 만약에 피식자 개체군의 숫자가 많다면 포식자 개체군의 크기는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두 번째, 피식자 개체군의 크기가 A보다 작다면 포식자 개체군의 크기는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포식자의 개체군의 크기를 우리가 정한 거예요. 아, 여기를 제가 A라고 했군요. 자, 여기를 이제 B라고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식자의 개체수 B는 우리가 뭘로 생각을 한 거냐면 포식자가 태어나는 숫자와 죽는 숫자가 같아질 때의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잡아먹느냐에 따라서 태어나는 양이 정해질 것이며 죽는 양은 뭐 얼마나 못 잡아먹어서 굶어 죽었다든지 그냥 수명이 다 돼서 죽었다든지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양이 같을 때를 우리가 B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식자의 개체수가 B보다 많다면 훨씬 죽는 양이 많으니까 다시 B에 수렴할 것이고 개체수가 B보다 적다면 태어나는 양이 많아지면서 다시 B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의 수치를 우리가 B라고 하게 되면 자, 이 포식자의 개체군의 크기가 B보다 많다면 즉 포식자가 많을 때 피식자의 개체군 크기는 어떻게 변할지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고 자, 두 번째, 크기가 만약에 B보다 작다면 피식자 개체군 크기는 어떻게 변할지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그 이유를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시정지를 한 후에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해보셨을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식자의 개체군의 크기 A를 기준으로 개체수의 크기가 만약에 많다면 자, 포식자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는 개체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피식자 개체군의 크기가 많은 이쪽 지역에서는 포식자의 개체군의 크기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피식자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반대로 A보다 작다면 포식자의 개체군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피식자의 개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들면서 그렇게 되면 포식자의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식자의 개체군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2번 그래프에서 B보다 포식자의 개체군이 많아요. 자, 그럼 포식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피식자의 숫자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식자의 개체군의 숫자가 적다면 피식자의 개체군의 크기는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잡아먹히고 적게 잡아먹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두 그래프를 가지고 207페이지로 가셔서 위 두 그래프를 한번 합쳐 보도록 하시게요. 그래서 A, B, C, D 위치에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개체군의 크기는 어떻게 변하는지 두 그래프를 한번 합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해보셨을까요? 자, 그래서 A 위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A 위치는 포식자의 숫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식자의 개체군의 크기는 감소를 해야 되고 피식자의 개체군의 크기가 적기 때문에 포식자의 숫자도 감소를 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C로 오게 되면은 피식자의 개체군의 크기가 적으니까 포식자의 숫자는 감소해요. 근데 포식자의 숫자가 적으니까 피식자의 숫자는 늘어나는 장소죠. 자, 그 다음에 D 위치로 오게 되면 D 위치는 피식자가 많기 때문에 포식자는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포식자의 숫자가 적으니까 피식자의 숫자도 증가하는 장소예요. 자, 그 다음에 B로 오게 되면 자, B는 포식자의 숫자가 많으니까 피식자는 줄어들게 되고요. 자, 이 부분만.
자, 그 다음에 피식자의 숫자가 많으니까 포식자의 숫자도 증가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다시 나타내게 되면, 자, 그래서 A 지역은 둘 다 감소, C 지역은 피식자는 증가, 포식자는 감소, D 지역은 둘 다 증가, 그 다음에 B 지역은 피식자는 감소, 포식자는 증가하는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가 늘어나면 줄어들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게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어디에서 봤던 그래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거냐면요. 자, 여러분 202페이지에서 봤던 가운데 있는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하고 한번 그림을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생태계에서 평형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했을 때 변화와 지금 우리가 보는 포식과 피식 관계, 여기서는 이제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비교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각자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것도 사실 정리를 한 후에 한두 명 정도의 생각을 발표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좋은데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 내용은 각자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시간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로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레데터는 이제 포식자고 프레이는 피식자라고 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사슴과 늑대 개체수의 변화처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 선이 잘못 표현이 되어 있는데 먼저 앞에 두 개의 구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구간에서는 포식자의 숫자는 증가하지만 피식자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그랬던 그래프에서 B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영역 같은 경우는 포식자와 피식자의 숫자가 둘 다 감소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A 구간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구간 같은 경우에는 포식자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피식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C 구간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 다음 구간은 이제 D 구간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식과 피식 관계에 있는 개체군의 크기 변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가정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실제적인 내용의 조건들을 추가를 한 내용이 207페이지 마지막 밑에 나와 있는 심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체군의 크기는 계속 증가하지 않고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자, 그래서 이를 우리는 환경 수용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를 추가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환경 수용 능력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개체군의 크기는 포식과 피식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환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여기에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개체군의 크기가 일정한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즉 숫자가 너무 적어지게 되면은 이 생물들은 살아남을 수 없고 완전히 죽게 된다. 요 내용을 이제 엘리 이펙트, 엘리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숫자가 너무 적으면 사실 짝짓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 개체군이 무력화되면서 완전히 멸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엘리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즉 환경 수용 능력과
엘리 효과 이 두 개를 적용시켜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X축은 피식자의 개체군의 크기예요. 여기서도 빠졌죠? 피식자 개체군의 크기. 자, 여러분 프린트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지 또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한번 그래프 생각해 보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206쪽에 있는 1번 그래프를 먼저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식자 개체군의 크기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A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끔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포식자의 개체군의 크기는 결국 여기에서는 증가하고 여기에서는 감소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포식자의 크기는 한없이 증가를 할 수가 없어요. 즉 피식자의 숫자가 이것보다 적다면 당연히 개체군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피식자의 숫자가 A보다 많다고 해서 한없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한계치가 있습니다. 한계치. 그래서 한계치를 한 여기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한계치를 우리가 이제 K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냐면 여기가 A, 여기가 K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이 부분에서는 포식자의 개체군의 크기는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렇게 숫자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식자의 개체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 환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체군의 수가 감소하게 되고 A보다 적다면 먹을 게 적으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도 우리가 한번 수정을 해보려고 해요. 자, 2번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식자의 숫자가 적다면 피식자의 숫자가 증가를 해야 되지만 피식자의 숫자도 한계치가 있게 됩니다. 한계치. 자, 여기를 이번에는 피식자의 K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식자의 숫자가 적을 때 포식자의 숫자가 적을 때 피식자의 숫자는 증가하게 되지만 한없이 증가할 수 없고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포식자의 숫자가 많으니까 피식자의 숫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엘리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포식자의 같은 경우는 이거에 영향을 잘 안 받는다고 해요. 포식자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피식자에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냐면 개체수가 너무 적을 때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는 개체수가 감소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선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좀 작긴 한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증가하고 감소하고 개체수가 너무 적으니까 여기에서도 감소하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합치게 되면 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개체수가 계속 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개체수가 변화하면은 안정적인 생태계가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요인에 이렇게 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다가 요 정도로 가게 되면은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효과까지 알아볼 수 있는 게 마지막에 나온 그래프였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그래프는 이거 외에도 얼마나 포식자가 피식자를 잘 잡아먹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 그래프가 이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생태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느냐까지도 이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면은 너무 이제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수업은 여기에서 이제 마쳐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 활동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그래프는 좀 어려울 수 있었지만 여러분 수준이라면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은 8월 1일이에요. 그래서 8월 1일은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할지 아니면 직접 대면해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는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에 꼭 글을 남겨주세요.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